477페이지 전심 절차. 간단하게 조문 위주로 조금 봅시다. 자, 18조 1항 원칙이 이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심판을 거치지 않냐고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94년도에 바뀐 거죠. 원래는 이제 그전에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였는데 이제 바뀌면서 행정법원에 설치가 돼버리는 거죠. 다만 다른 범죄의 처벌에 대한 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에 뭐 국세기본법 등등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돼 있고. 자, 좀 더 보시면 18조 2항은 1항의 단서, 즉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 심판은 제기해야 되겠지만 제기를까지 기다리지 말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 있나 볼까요? 1호 심판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제기를 없을 때, 이거는 행정심판법 보면 기본적으로 심판 청구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제기를 하게 돼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더 추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2호 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3호 뭐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을 또는 제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 뭐 의원이 다 죽었다, 뭐 이런 거죠. 그 밖에 4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3항 가보시면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소송이 할 수 있다 해서 꼭 기억할 것이 1호 말고, 1호는 그냥 기각제를 있으니까 어차피 또 기각제를 다 할 테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고. 자, 2호 단계제로 진행된 처분에서 하나가 이미 하나가 이미 제기를 나왔을 때, 자, 3호 좀 체크해보고, 3호에다가 별표, 이 3호 옆에다가 22조 참고 써놓으세요. 22조 참고. 22조가 아까 봤던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죠. 네, 그거하고 같이 좀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이 변경이 되면은 22조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일단 이거 별표 좀 해놓고, 행정청이 사시심 변론 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된 처분에 소를 제기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4호 심판을 거칠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렸을 때, 자, 이 정도가 나와 있네. 뭐 그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특히 뭐 18조 3항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일단 보시고 나중에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의 개설. 우리는 이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현재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고, 특히 그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이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해 오다가 98년도에 입장을 바꿔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 절차를 바꾸면서 다만 1심 법원으로서 행정법원을 설치를 했죠. 자, 넘어가시고, 이번에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건 원칙이겠지만 개별법에서 심판을 갔다 오기를 꼭 요구한다면 이걸 갔다 와야지만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안 갔다 오면 이제 각하되는 거죠. 자, 그러면 478페이지 세 번째 줄. 우리 행정소송법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원처분주의에서 예외적으로 심판이 강제가 될 때가 이제 크게 세 가지. 공무원들, 각종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당하면 먼저 소총심사를 먼저 제기해야죠. 소총심사 전치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맞았을 때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갔다 와야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따라가지고 면허 취소 정지당하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갔다 와야죠. 이런 것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재결주의를 취했던 경우들, 노동인회법 또는 감사원법은 당연히 심판을 갔다 와야죠. 네, 됐어요. 자, 됐고, 3번의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범위, 일단 기본적으로 취소송 생각하시고, 무효확인 소송은 뒤에서 보겠지만 재수기간과 전심조차 제한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나분의 무효의 선언을 권한 음해 취소송, 이거는 소송의 형식은 취소송인데 실질적으로 청구 취지에서 무효 확인도 요구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요즘은 거의 하지 않지만 옛날엔 과거에 좀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은 이랬는데, 이거는 형식 강조면 취소송이고 실질적 강조는 무효 확인 소송이에요.
우리 플랜은 항상 형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재해석기관과 전심전체 제한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간단하게 보세요. 너무 길게 써놨는데 좀 간단하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답원 요거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제3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해소기관의 특례를 받죠. 어제 아까 봤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이 있으면 안날 90일 전만 받고 있은 날 1년 전에 안 받죠. 아까 봤잖아요. 판례에서. 그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해소기관에서는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예요. 안날 90일 전만 받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제3자가 그러면 그 관점에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도 면제받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쉽게 볼 판례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오른쪽 두 번째 줄 판례는 제3자가 제기한 취소송이 있어서 행정심판 제기 기간에만 특례를 인정한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한은 받지 않고 다만 안날 90일 전 제한만 받는다. 요 얘기죠. 그러나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는 특례 규정의 적용이 없어서 거칠 필요가 있으면 다 거쳐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것도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4번의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들 두 가지로 나눠봤었는데 가번이 18조 2항, 다번이 18조 3항. 좀 이따 특히 18조 3항의 세 번째 3호는 나중에 볼 거고요. 5번의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충족 여부의 판단. 요거는 재밌는 것이 원래는 만약에 도로교통법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심판을 갔다 온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것 같고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못 기다리죠.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손 넣고 다 손 넣고 있잖아요. 한 명도 손 안 넣고 사람 없어요. 다 자판기 눌러놓고 어차피 나오는데 손 딱 넣어놓고 있죠. 그러면서 쳐다보잖아요. 또 쳐다보면서 언제 또 물 떨어지나 떨어지자마자 바로 빼와야지 기분이 좋죠. 그래서 뭔가 내가 늦게 빼오면 뭔가 좀 컵이 이미 다 식은 것 같고 그죠? 성격 급해요. 그래서 아주 급하다 보니까 하여튼 불이 아주 급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관행되어 버렸는데 이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거나 정지당한 분들은 보통 행정심판도 청구하죠. 근데 못 기다려요. 소송도 같이 넣어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하다가 지쳐서 이런 판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어떤 범죄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도 각하 판결하다가 지쳐가지고 이런 판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행정심판 사건과 소송 사건이 같이 진행되면 법원은 일단 소송 자체를 심리를 하지 않고 중단시켜 놓다가 심판의 결과를 보고 심판의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소를 취할 거고 심판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그때 이제 소송을 진행시키는 이런 관례가 거의 확립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자, 행정심판 전치 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원이 소제기 시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못 가졌으면 각하해야 되겠지만 우리 판례는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심 변론 정시까지 심판 절차를 거친 경우는 이 요건의 하자가 흠결된 것으로 흠결의 하자가 치유가 된 것으로 보겠다. 이건 결국 어떤 관행이 이렇게 성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480페이지 가서 제8관 관할법원. 자, 이제 1항, 2항. 아주 최근에 개정됐죠. 2항이 사망으로 가고 2항이 신설됐는데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제는 사실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기관장이 사실 피고일 때는 대법원 소재지에서 지금 행정법원이 관할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법원이 지금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서울 올라가가지고 지금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2행정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전 작업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반환은 없으니까 특별한 반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던 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변에 듣다가 이런 말 들리거든요. 뭐 행정소송법 개정됐다더라. 요동하지 마시고 바뀌긴 바뀌었는데 요 하나 바뀐 거예요. 최근에. 아주 최근에. 그래서 그 내용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뿐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행정법원을 서울 말고 세종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작업 하는 뿐이죠. 근데 서울행정법원을 제2분원을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판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보통 같이 바꿔야 되니까 쉽지가 않대요. 예, 어쨌든 뭐 세종시를 만들어 놓은 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다 옮기든지 그렇게 일부만 옮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 관할부분 읽어볼게요. 1항 취소 등의 제1심 관할부분은 피고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행정법을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때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다. 토지 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이를 제기할 수도 있다. 되어 있어요. 자, 관할 얘기 나와 있는데 민사소송법 얘기니까 제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간단한 것만 좀 체크해 볼게요. 뭐 전속관할, 임의관할 다 아시는 거고. 자, 이번에 자, 이것만 보십시다. 이번에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냐? 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만 일단 지금은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 그리고 3번에 가서 민사사건은 민사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 결론만 일단 봤어. 결론만. 그러면 만약에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또는 반대로 민사사건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원래는 각하해야 되겠죠. 관할권 위반으로 각하해야 되겠지만 정당한 법원에 이송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관할 위반을 이유한 이송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점 생각하시고 자, 넘어가실까요? 이제 노마트 3번에 토지관할이라고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482페이지 보통재판적.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담당투를 하고 있는데 행정법원이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제 지방은 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투를 하고 있죠. 다만 재밌는 게 거기 다만 현재 행정법원으로서는 서울행정법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춘천지방 강릉지원 얘기를 거기서 써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 강원도 지역은 사실 춘천지방법원이 있는데 이게 강원도 지방이 이제 영서가 있고 영서 지역이고 영동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산 넘어오다가 다 죽잖아요. 그죠? 산 넘어오다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동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강릉 지원에 가서 행정사건을 처리받아라 라는 얘기죠. 이거예요. 끝. 별거 없어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은 지금 행정법원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방, 즉 행정청의 소재지가 지방이라면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춘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강릉지원에서도 행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정리하면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지방법원 본원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재판정은 아까 받은 구조 2항 되겠고 사물관할 읽어보시고 신고관할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행정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3심 대법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건의 이송 자에서 꼭 기억할 것은 이번에 관할 위반을 이유한 이송 보십시다. 자, 나번에 신급을 달리한 경우에 이송에 관한 얘기가 행소법 7조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7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읽을 일이 없을 거예요. 자, 행소법 7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사소송법 34조 1항에 관한 규정. 이게 관할 위반을 이유한 이송이죠. 이 민소법 34조 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의 신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98년 이전에는 행정사건이 2심제였죠.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였고 그러다가 98년 넘어오면서 행정심판을 임의적으로 바꿔버리고 1심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이제 3심제로 확보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고 처음부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있겠죠. 그거를 대비해서 만든 조문이에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1심, 즉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에다가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실수가 없겠죠. 지금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문화된 규정이에요. 이제는 개정안에서 이거 빠진대요. 그 얘기니까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자,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483페이지 다번. 이게 중요하죠. 다번 일단은 알아두시고 이거 나중에 우리 판례를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했을 때 기본적인 컨셉은 이송이죠. 이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송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에서 다 사건 담당하니까 2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송을 할 거냐, 이부할 거냐 문제로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보십시다. 일단 이거는 나중에 뒷소리가 다 하게 될 거니까 첫 번째 문단만 볼게요. 자, 수소법원은, 이 소를 제기받은 수소법원은 만약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이게 어느 경우죠? 지방이죠. 지방법원의 경우죠. 그죠? 서울을 제외한 지방법원의 경우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지금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의 경우는 그 지방법원 안에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방의 경우에는 결국 이때는 지방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때는 이송할 필요가 없죠. 이부만 하면 되죠. 이부만. 그러나 다음 두 번째 줄,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건 서울의 경우겠죠. 서울, 그죠? 서울행정법원. 그래서 만약에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장이라든가 또는 서울에 소재한 경우들이겠죠. 이럴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서울행정법원, 만약에 민사소송이면 서울지방법원 이렇게 간단 말이죠. 달라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각할 것이 아니고 관할 법원에 이송이 됩니다. 이때는 이송의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이부의 문제, 두 번째 줄은 이송의 문제.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 그런 거죠. 일단 그 부분만 일단 봐두시고, 뒤에 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테니까 제가 뒤에 다 할 거고 다시 올 거거든요. 와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판례가 정말 어려운 판례들이니까 나중에 와서 다시 할게요. 제가 걱정 마시고 나중에 볼 거니까. 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485페이지 편의에 의한 의송은 그냥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486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 관련 청구 소송 이송하고 병합, 이 행소법 10조인데 이거는 조문을 일단 잘 알아두시고 제가 강조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 제도 자체를 시험에 직접 묻지는 않지만 많이 활용하죠. 10조 1항 그리고 2항이 있고, 1항이 이송, 2항이 병합이고, 관련 청구 소송은 10조 1항 각 항목에 있어요. 1호, 2호. 자, 일단 관련 청구 소송이 무엇인지 보실 텐데, 이름이 일단 보통 이제 주된 청구 이렇게 말하죠. 주된 청구 그리고 관련 청구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주된 청구로서 만약에 취소 소송을 생각했을 때 이 관련 청구 소송으로서 이 관련 청구 소송이 취소 소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일 수도 있고, 또는 원상회복 청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죠. 조문이 이런 얘기죠. 그게 10조 1항 1호 그리고 2호 얘기죠. 그래서 10조 1항 1호 보면은 취소소송과 관계가 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2호는 취소소송과 관련된 또 다른 취소소송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관련 청구소송이고, 자, 우리는 2항을 보십시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변론중 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즉 소재기 시부터 병합할 수도 있고 후발적 병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을 같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고 외의 자료 상대로, 그 말은 피고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계속, 즉 주된 청구가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계속이죠. 주된 청구의 계속. 그래서 이 관련 청구 소송이 허용되려면 뭐가 돼요? 이 주된 청구가 계속 중요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0조는 뒤에 가서 38조 1항, 38조 2항, 44조 다 준용이 돼요. 그래서 이 주된 청구가 이제 바꿔질 수가 있죠. 무효 확인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당사자 소송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보십시다. 제가 중요한 것들은 꼭 다 짚고 갈 테니까 보세요. 자, 1번에 의의 및 제도의 취지. 자, 첫 번째 문단 보시고, 이게 심리 중복, 모순 조촉을 피하기 위한 제도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고. 자, 두 번째 문단 가면 본조는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같은 항고 소송뿐만 아니라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된다. 즉
이 10조는 38조 1항, 38조 2항, 44조 다 준용이 돼요. 그래서 이 주된 청구를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주된 청구가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심지어 당사자 소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관련 청구 소송의 범위 여기 몇 가지를 써놨는데,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해도 뭐 국가배상 등에 관한 소송 등이겠죠. 손해배상이 뭐 국가배상이 포함되겠고, 부당해도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 뭐 예를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를 들면 써놨죠. 취소송에다가 국가배상 청구소송 붙인다든가, 조세부가 처분 취소송 제기하면서 과원합금 환급 청구소송 붙인다든가, 압류처분 취소송 제기하면서 압류 등기 말소 청구소송 원상회복 차원에서 붙인다든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나번에 가서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송. 자,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두 개 처분 나올 수가 있죠. 어떤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 이미 오늘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학원 이사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동시에 다른 자에 대한 임시사 선임 처분 다툴 수 있죠. 병합할 수 있는 거죠. 철거명령 취소송 제기하면서 대집행 개고 처분 취소송 같이 병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 자, 만약에 각하재결의 구의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원처분 취소송과 각하재결 취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여기에 다 해당한 것들이에요. 자, 경호자 관계다. 그러면 경호자 관계에서 허가받지 못한 데는 타인의 허가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거부당한 부분 취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병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거기 쭉 설명되어 있어요. 자, 487페이지 3번의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은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니까 그냥 쭉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자, 넘어가 봅시다. 488페이지 4번의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공부를 해야죠. 자, 병합, 가분의 의. 왜 이송이 시험에 문제가 크게 안 나냐면 어차피 이송이 돼서 그 뒤가 병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송되면 병합 심리하니까 병합의 문제로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자, 병합의 경우에 있어서, 자, 가분의 의의 두 번째 분단, 이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특히 관련 청구 소송이 국가배상 또는 부당해도 받는 청구 소송 같은 민사소송일 때는 행정법원에게 이런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창설해주는 특별 규정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 권한이고, 민사사건은 민사법원의 전속 권한이지만 그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죠. 네,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자, 받으시고, 자, 나본의 요건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 관련 청구 소송 첫 번째 요건,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병합할 본체인 취소송을 전제한 것이므로 취소송이 계속돼야 된다. 그 말은 적법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주된 청구의 계속이 요건이죠. 계속. 그 점 꼭 체크해 두시고, 뭐 나머지 다번의 형태는 이미 우리 민사소송에서 배웠던 것들이니까 넘어갑시다. 객관적, 주관적, 원시적, 후발적, 단순, 선택, 예비적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89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마본의 구체적 사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판례들을 기억할게요. 첫째, 양가로 1번 이건 별표를 몇 개 박아주세요. 주된 청구가 부적법 각하됐을 때 법원의 처리. 자, 지금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주된 청구가 취소소송이고 관련 청구 소송을 이게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우리가 넣었을 때,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병합해가지고 뭐가 되죠? 행정법원에 제기되죠. 그죠? 행정법원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주된 청구가 뭐가 되면, 이게 각하가 돼버리면, 각하 판결이 나오는 각하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결국 소송 계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럴 때 이런 관련 청구 소송도 우리 법원은 각하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때 각하는 자, 앞에 만약 각하가 만약에 소송 요건에 불충족이라면, 소송 요건 한결로서 각하하는 거라면, 이 각하는 결국 이유가 관할권의 한결이죠. 관할권의 한결로서 각하하는 거죠. 따라서 이 각하당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소장을 써가지고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되죠. 관할권의 한결이 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은 뭐 재소기한 제한도 없고 하니까 다시 소장 써서 또 제기하면 돼요. 민사본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각하를 당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드러내서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이때는 무슨 문제 생긴다? 구성요건 요건과 상견 문제가 하나 문제가 생기죠. 자, 요거는 나중에 또 많이 써먹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밑에 판례는 뭐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 법리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뭐 양거리 이번에 병합된 부당이득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또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느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를 한단 말이죠. 병합했는데 자, 취소 소송이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도 명하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피고가 항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피고가 항소해버리면 이거 부당이득 못 받고 그냥 다시 항소법원 넘어가면 원고가 굉장히 그 지위가 불안해지니까 일단 우리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취소를 병합했는데 이게 인용됐으면 일단 부당이득 반환해주고 피고가 항소했다 할지라도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항소법원 법원에 뒤집어지면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판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는 취소 소송 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병합돼서 심리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꼭 처분이 취소가 되면 족한 것이지 이거 확정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피고가 뭐 항소할 수 있잖아요. 항소해서 항소심 법원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전에 먼저 반환부터 해주라는 얘기죠. 뭐 간단하게 보세요. 그 정도만. 자, 491페이지 15조의 공동소송, 16조, 17조의 소송 참가를 보십시다. 자, 간단하게 15조 공동소송, 수인이 원고가 되는 경우 공동원고, 수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 공동피고 가능하죠. 예. 공동원고, 공동피고. 그래서 수인의 청구, 공동원고, 수인에 대한 청구, 공동피고. 예. 원고가 여러 명일 때는 피고가 여러 명일 때. 그래서 결국 이건 소의 주관적 병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16조 소송 참가, 17조의 행정청의 소송 참가. 특히 16조는 이거 단도로 보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취소 판결의 제3자를 본 다음에 그때 같이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런 조문들이 있다는 것만 확인만 해두고 넘어가십시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이거 봐봐야 필요 없고 나중에 제3자, 내일쯤에 제3자유 할 때 그때 같이 볼게요. 자, 495페이지 소변경. 자, 소변경은 크게 세 가지 기억하면 되죠. 21조 소의 종류의 변경이 37조, 42조까지 다 준용이 되고 또 하나의 소변경이 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그리고 그거 말고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변경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 생각하시고 자, 첫 번째 소의 종류의 변경 21조를 읽어볼 텐데 자, 체크를 하는 부분을 잘 따라와 보세요. 21조 소의 변경이라고 써있죠. 조문이 제목이. 여러분은 이것을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고 읽으세요. 앞으로 소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다가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고 읽으세요. 자, 1항 법원은 취소 소송의 동그라미. 취소 소송을 쉽게 말하면 취소 소송을 다른 종류의 항고 소송 또는 당사자 소송을 바꿀 때는 21조를 쓰는 거죠. 21조. 그 다음에 그러면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다른 종류로 바꿀 때는 37조. 그 다음에 당사자를 바꿀 때는 42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조가 37조, 밑에 보세요. 21조가 지금 37조에도 준용되죠. 밑에 42조에도 준용되죠. 그래서 37조에서는 무효등 확인 소송 공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공표. 이런 것들을 다른 걸로 바꿀 때는 37조. 그 다음에 42조는 당사자 소송 공표. 그래서 당사자 소송을 다른 걸로 바꿀 때는 42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21조, 37조, 42조 기억하시고 자, 또 하나 기억할 거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할 거. 꼭 기억할 거. 21조 4항에서 14조 2항 그리고 4항 공표. 별표. 자, 21조 사항에서 14조 2항 그리고 사항 잊지 마세요. 사항. 14조 사항 우리 외웠죠. 뭐였어요? 피고 경정에 있어서 경정시가 아니고 구소 제기 시에 신소가 제기된 걸로 본다. 그거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소의 종류의 변경은 이 조문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과는 달리 소변경 시가 아니고 구소 제기 시에 신소가 제기된 걸로 봐요. 이게 특징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행정소송은 재소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소변경 됐는지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자,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22조가 따로 있죠. 22조 두 번째 소변경과 관련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자, 거기서는 22조 1항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즉 사시심 변론 종결시 이전까지, 즉 소송 중에 변경할 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조문이 하나 더 있네요. 22조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되는 청구는 18조량 단서 뭐였죠? 필수적 행정심판 전체주의죠. 18조량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을 본다.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자, 공무원 갑이 직권 면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소청심사를 갔다 온 다음에 지금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데, 만약에 피고행정청이 직권 면직을 징계 면직으로 바꿨다, 해임으로 바꿨다 했을 때 제가 다시 소청심사 갔다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갔다 온 걸로 보고 바로 소변경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또 하나의 포인트 22조 1항에서 소가 제기된 후, 즉 소송 계속 중이란 얘기죠. 소송 계속 중. 그러면 자, 이 판결시를 기점을 해가지고 판결시 기점해서 이 앞에 소송 계속 중 옆에 앞에 요때는 지금 보시면 22조 그리고 판결시 이후, 즉 판결시 잠수하면 사시심 변론용시 변종시 다 씁시다. 그냥 약성들. 그래서 요 이후의 영역은 아까 봤던 18조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처분을 변경하면은 그때는 22조 3항이 적용이 돼서 소변경 신청을 할 때 결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전심사를 갔다 온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얘기고, 사시심 변론용시 이후에 피고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했을 때는 18조 3항이 적용돼서 전심사를 갔다 온 걸로 봐줄 테니까 바로 소재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소재기 허용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것들. 자, 495페이지 1번에 서설 했고 읽어보시고, 자, 이번에 행정소송법상의 소변경 첫째 소의 종류의 변경 21, 37, 42 세 가지죠. 21, 37, 42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21, 37, 42. 그래서 21조는 취소송, 37조는 무효당 확인 소송, 부작 위법 확인 소송, 42조는 당사자 소송을 다른 걸로 바꿀 때 쓰는 것이고요. 넘어가시고, 자, 유형, 요건 읽어보시면 법조문에 있는 거죠. 다 소변의 상당성, 청구 기초 변경 없을 것 다 있고, 절차 됐고, 효과 오른쪽 효과 497페이지 효과, 소변경 결정한 결정이 있으면 구소치와 신소제기는 이건 조문 없어도 당연히 기본이죠. 소변경 기본 효과, 구소치와 신소제기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두 번째 줄 소변경 허가는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소송은 변경 전에 구소를 제기했을 때 제기된 걸로 본다. 별표 한 3개 갖다 박으시고, 이것이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얘기가 나오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만약에 원고가 이 처분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될 것 같으니까 취소 소송으로 소를 바꿨을 때 이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 제를 받죠. 그러니까 이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분은 소변경 시가 아니라 구소인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시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죠. 잘 들어봐요.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요. 없는데, 둘째, 무효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이 허용되려면 이 무효 확인 소송의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돼요. 됐죠?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취소 소송, 다시. 무효 확인 소송은 어차피 행정소송법 20조가 38조량에 준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제기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둘째,
이 무효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소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무효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의 제소기한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취소 소송 소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죠. 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체크하시고, 요거 우리 하려고 하실 때 몇 부분 강조했던 거예요. 자, 불복 방법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이 있으니까 이제 당해 법원에 바로 불복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특별한 규정이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효과가 제일 중요하죠. 자, 나번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요 변경 22조에 관한 얘기고, 자, 요건 소송 계속 중일 것 정도만 체크하세요. 소송 계속 중일 것 정도. 그래서 넘어가셔서 498페이지. 이거 밑에 안 읽었구나. 자, 497페이지도 읽고 갈게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요 변경은 소송이 제기된 후 사실심 계속 중일 때 요한다. 이럴 때는 변경된 점에 대해서 별도로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아까 봤죠? 네, 조문 23항. 다음 편 넘어가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소송부 18조 3항 3호는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결과 후에 당해 처분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때 심판을 거칠 필요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짝을 맞춰놓은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 나번, 답원 됐고, 절차 됐고, 효과에서는 이건 논쟁이 하나 있어요. 이게 구소 제기 시에 신소가 들어간 걸로 보겠냐 안 보겠냐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21조 같은 경우는 14조 사항이 준용이 되죠. 여기는 그게 준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설상 대립이 있어요. 어차피 그것도 행정소송상의 소변경이기 때문에 구소 제기 시에 신소가 들어간 걸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냐. 조문 없으니까 그냥 소변경 시 신소가 들어간 걸로 보자.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쓰진 않았어요. 여기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에는 소변경이 또 가능하죠. 민사소송법 262조를 활용해서 행소법 8조 2항 준용 규정을 타고 들어와서 소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한번 보십시다. 자, 3번에 우리 알고 있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변경. 자, 두 번째 문단. 이걸 만약에 시도한다면 민사소송법에 준용한 소변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한에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 14조 사항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새로운 소, 신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구소 제기 시간이고 소변경 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또 특징이죠.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취소,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제 넘어가십시다. 소변경은 제가 체크한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499페이지 가구제를 한번 좀 간단하게 훑어보십시다. 자, 개설을 읽어봐야죠. 개설이 제일 중요한 게 개설. 자, 개설의 세 번째 줄.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인 처분에 대한 소극적 가구제의 수단의 집행정지만 두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 작용인 거부처분, 부작용에 대한 가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죠. 조문이 없으니까 인정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법상 가구제는 집행정지뿐이죠. 자, 23조 1항 우리 밑에 조문이 있는데,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라서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될 텐데, 자, 천천히 볼게요. 23조 2항이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이 있고, 23조 3항이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이죠. 자, 23조 4항 가면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때 이유를 소명하라 되는데 2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반대 해석상 소극적 요건은 피신청인이 소명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23조 5항 집행정지 결정 기각 결정 나오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3조 6항 가면은 30조 1항이 준용되죠. 30조 2항은 준용되지 않죠. 30조는 기속력에 관한 얘기인데 30조 1항 기속한다. 2항이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인데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속력만 준용되니까 집행정지도 기속력이 인정되죠. 다만 30조 2항은 준용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30조 2항은 X 꼭 써놓으세요. 30조 2항은 준용하진 않죠. 꼭 거기다가
써보세요. 그래야 되겠죠. 어차피 집행정지가 소극적 부재수단이니까 적극적 의무로 인정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9조 같이 봅시다. 밑에 29조 2항 우리가 한번 봤던 집행정지 제3자요. 그래서 취소 판결의 제3자에 관한 규정이 23조 2항에 따라서 집행정지도 준용이 된다. 집행정지 제3자요. 확인해 두시고 24조 올라가서 집행정지 취소 제도도 있죠. 나중에 집행정지를 결정한 이후에 나중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또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취소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조문들이 있어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몇 가지만 체크하고 갑시다. 그러면 1번에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고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 자 500페이지 2번에 집행정지 요건. 자, 여기는 보통 책에는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각조 292번처럼 신청요건, 본안요건 또는 형식요건, 실체요건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추천해드린 것은 우리가 사례 문제를 풀 때는 292번처럼 신청요건, 본안요건 또는 형식요건, 실체요건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보통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왜냐면 우리 판례가 신청 요건이 기로되면 각하 결정하고 본안 요건이 기로되면 기각 결정하거든요. 물론 이 결정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나 각하 결정이나 사실 의미상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기판적 발생 안 하니까. 그러나 판례가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게 좋겠고, 그러면 나중에 어떨 때 우리가 도움 받냐면 거부처분에서 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그에 관한 문제 했을 때 아주 풀기가 쉬워져요. 일단 제 충고를 들으셔가지고 가능하면 각조 292번처럼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각조 292번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거기는 지금 신청 요건 하나, 둘, 셋, 신청 요건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 다음에 본안 요건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놨어요. 돼 있고, 이 신청 요건은 뭐 책에 따라서는 형식 요건이라 하고, 그 다음에 본안 요건은 뭐 책에 따라서는 실체 요건이라고도 하죠. 사법연수원 교재 보면 이렇게 신청 요건, 본안 요건 이렇게 나눠놨죠. 자, 본안 요건은 다시 둘씩 짝을 지어서 위에 두 개가 적극적 요건, 그 다음에 아래 두 개가 소극적 요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큰 틀에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숫자가 있으니까 맞춰서 한번 봅시다. 자, 각조 292번 소송 실무에서는 신청 요건, 본안 요건 나눠서 봐서 신청 요건 첫 번째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1번. 자, 적법한 본안 소송 계속. 이게 민사소송에서의 가구자구 차이죠. 민사소송은 우리가 본안소송 넣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부터 먼저 신청하잖아요. 그러나 행정소송은 본안소송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적법해야 돼요. 그래서 적법한, 즉 소송요건을 충족한 본안소송이 들어간 이후에만 또는 동시에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겠고, 신청인 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야 되겠고, 신청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청 요건이고, 특히 신청의 이익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를 하거든요. 그 점을 꼭 체크해봐야 되겠고, 본안 요건 네 가지가 있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긴급한 필요, 이 두 가지가 적극적 요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의 없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소극적 요건이고. 왜 소극적이냐?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오히려 기각이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죠. 거기서 핵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요. 1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거 하고, 왜냐면 우리 판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면 긴급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의 핵심은 3번이에요. 3번 집행정지를 3번 관련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왜냐하면 본안 청구는 웬만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100% 기각되는 경우는 우리 쉽게 판단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유가 있다고 보통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1번과 3번의 충돌이고 1번이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사익적 요소, 사익. 1번, 자, 지금 실제로 보면 이게 적극적, 소극적 조건이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요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의 얘기예요. 근데 1번이 이게 사익적 요소고 이 3번 이게 공익적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사익적 요소가 우울하면 뭐가 돼요? 인용 결정. 공익적 요소가 우울하면 기각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좀 더 읽어보십시다. 계속 거기 세 번째 줄부터 신청인 적격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법률상 이걸 요구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항고 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 집행전 신청할 자격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네 번째 줄 신청의 이익은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인용이 되었을 때 회복되는 이익이 있느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우리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하시고, 일단 뒤에 나오니까 이처럼 집행정지 신청이 신청 요건을 결여되면 각하 결정. 신청 요건은 충돌됐지만 만약에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 사익이 더 크면 인용 결정을 하는 거죠. 요 얘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케이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제가 경험상. 하여튼 뭔가 주관식 형태로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넘어가시고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집행정지 요건. 첫 번째,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신청 요건 중 하나죠.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첫 번째 줄 계속. 그러므로 소송 요건이 일단 소가 제기된 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 점이 민사소송과의 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적법해야 된다. 그래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라면 집행정지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판례를 보시면 이게 판례 2번이, 판결문 2번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결국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행정청이 아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은 처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부적법 각하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판결지 1번에 관한 얘기죠.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자, 이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공사라든가 공단은 공법이니까 이런 공사가 내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이 법률관계 사법관계이지만 공사 또는 공단이 외부인과를 법률관계 맺는 공법관계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이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이런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해서 처분성을 부정했죠. 어제 설명했었어요. 처음 듣는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제가 했었죠? 또 처음 듣는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 속상한데. 어제면 벌써 잊어버렸죠, 벌써. 지나가죠. 하루면 다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은 이론적으로는 처분성 인정해야 되는데, 판례가 처분성 인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분 등의 존재도 신청 요건이죠. 처분 등의 존재, 신청 요건이죠. 그래서 일단 처분 등이 존재했을 때만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못 되죠. 그러나 무효인 처분도 일단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38조 1항에 23조, 24조가 다 준용이 돼요.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집행정지를 충분히 신청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 필요한 본안 요건 중에 적극적 요건이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군대 2번 가는 거. 대표적인 금전 보상 불가능한 경우죠. 머리가 돌이 되니까 한 번 돌되면 다시 원상 회복이 안 되잖아요. 군대 2번 가는 사람이 좀 있었죠. 군대 2번 가면 데이트를 치죠. 우리 싸이 씨 같이. 그죠? 군복무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 스타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 10억 주면은 군대 2번 가실래요? 안 가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군대 2번 가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금전 보상은 가능하지만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현재 곤란한 손해들. 특히 우리 판례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기업 같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받아도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과징금 요소가 크다, 뭐 285억이다 이럴 때는 이거 납부하면 바로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이들은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판례들을 간단하게 보십시다. 거기 첫 번째, 군대 2번 가는 거죠. 현역병 이방침은 집행유예 인용을 많이 해주죠. 싸이 씨가 그런데 이제 그때 기억하시나요? 군복무를 잘못할까, 대체복무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제 입대 처분도 날라와가지고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유예 신청했는데 집행유예가 바로 기각됐어요. 바로 그러자마자 그냥 군대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세계 스타가 되셨죠.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잘 됐죠. 잘 됐고. 자, 양가로 4번에 긴급한 필요. 자, 집행유예는 본안에 대한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허용된다. 시간적 급박성을 말하는데 특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번째 줄. 긴급한 필요 여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과 연계해서 합일적. 무슨 말인가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면 긴급성도 보통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들이 다 같이 보고 있어요. 밑에 긴급성을 인정한 판례들, 부정한 판례들 같이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뭐 기억할 것들이 뭐 이런 거 보십시다. 그 502페이지 넘어가서 판례 2번 같은 거요. 볼까요? 판례 2번. 첫 번째 줄 과징금 285억.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회사가 과징금 1억 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285억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버리면 본안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봤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 점 체크해 보시고, 나머지는 뭐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502페이지에서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성을 부정한 예들은 이제 보통 결국 나중에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다른 형태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라든가 건설허가 취소 또는 과세처분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영업허가 취소 당해서 영업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취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고 못한 영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죠. 과세처분도 세금 낸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는 않고 있고, 자, 오른쪽 가봅시다. 이제 소극적 요건. 본안 요건 중에 소극적 요건 한 개죠. 첫 번째, 공공복리의 중대한 열을 지울 우려가 없을 것. 없어야지 인용되니까 소극적 요건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결국 아까 본 것처럼 적극적 요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사익적 요소하고 이 공익적 요소를 비교 정량해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밑에 판례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건 우리 판례가 추가해서 들고 있는 요건이죠. 그래서 사실 집행유예는 본안소송과 관계가 없는 거지만 본안소송 자체가 100% 패소할 게 뻔하다면 집행유예를 인용하는 것은 단지 돈 많은 사람한테 시간적으로 어떤 이용만 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남용될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이건 실제 뭐 여담이지만 그 인터넷 기반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아주 누구나 말할 수 없고 아주 유명한 회사 대표이사가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또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군대를 33살, 4살 때 들어왔죠. 현역으로. 33살인가 들어. 이게 원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양반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계속 연기하다가 안 되니까 소송하고 연기해서 회사가 안정화될 때까지 버티다가 안정화되니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편하게 살다가 나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을 제가 군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요건을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알아두시고. 자, 나머지는 내일 합시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504페이지부터 집행정지부터 해서 뭐 심리는 뭐 이런 것도 금방 가니까 내일은 판결의 종류, 효력에서 일단 피성이 다 끝나는 거니까 557페이지까지 예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